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양보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날씨도 아주 좋은데 이곳을 이렇게 채워주시고 시간을 내주셔서 개인적으로 아주 기쁘고 영광입니다. 자, 저는 뭐 하는 사람이냐? 돈과 관련된 강의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국내 여러 기업체나 관공서 등에서 이 돈과 관련된 금융이나 투자, 경제를 강의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뭐 돈을 밝히느냐? 제가 좀 돈을 밝게 생겼습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 저는 돈을 밝히지는 않고요. 가급적 좀 돈을 잘 밝혀드리려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충전 수업이라는 책을 출간 기념으로 이곳 마이크 임팩트 스쿨에서 출간 기념 강연회를 열게 되었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아마 출간 기념회니까 강의를 하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좀 라이트한 방향으로 좀 가볍게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시면 제가 봐도 그래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시다시피 돈이라는 게 귀하기도 하고 천하기도 하고 값지기도 하고 더럽기도 한 게 돈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자리에 대부분의 분들께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돈을 어떻게 좀 잘 다루고 잘 지키고 불릴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난 10여 년간 제가 강의를 쭉 하다 보니까 야, 이게 정말 우리나라에 돈 관리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 왜냐면 여러분들도 아마 살아가시면서 내가 정말 보험을 하나 가입하려 해도 펀드를 하나 가입하려 해도 부동산 투자를 하려 해도 아는 바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실례로 마이크 임팩트 스쿨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해왔는데 어떤 분께서 저에게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무슨 질문이었냐면 선생님, 사실은 제가 취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는 저희 어머님 지인분께서 보험 설계사 일을 하시고 계세요. 제가 취업했다는 이유로 조만 오시더니 야, 너 취업했구나. 집에 보험을 하나 가입해야지. 어머니 이름으로 종신보험 하나 가입하자. 그래서 매달 납입금을 한 60만 원 정도를 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월급이 얼마십니까? 했더니 한 200, 한 50 정도? 그러면 이게 본인이 받는 월급의 거의 대부분을 보험료에 내고 있다는 얘기인데 왜 그렇게 됐지? 암만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분이 잘못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배워본 적이 없다 보니까 전문가라고 들어오고 또 금융기관이라고 해서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아름아름으로 가입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워낙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야, 정말 오늘 좀 알아둬야 될 첫 번째 사실, 금융회사와 나의 이익 사이에는 부딪히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얘기를 펼쳐나갈 텐데 참고로 이제 제 책은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충전 수업이라는 책이고요. 지금 뒤에 저희 출판사 관계자분께서 나와 계시는데 아라크네라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경제 경영 전문 출판사예요. 그곳에서 충전 수업이라는 제목하에 1편은 쩐의 흐름, 2편은 부의 증식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2권 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출판사에서 2권을 한꺼번에 출간하는 경우는 별로 있다 없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책 내용이 상당히 좋다는 얘기거든요. 분위기가 좀 안 좋은데 자, 그래서 오늘 출간 기념회니까 가급적이면 최대한 편하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강의를 되게 오래 했고 강의를 좀 잘하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왜 이렇게 긴장이 되죠? 뒤에 또 카메라까지 있으니까 정말 지금 긴장되는데 괜찮으시면 좀 윗도리를 벗고 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충전소회라는 책은요, 기본적으로 사실은 저희 사이트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책이에요. 이 사이트의 이름은 충전스쿨이라는 사이트고요. 아마 조금 알아보신 분들이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국내의 돈 관리 교육을 제대로 해주는 그런 인터넷 강의 이런 사이트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자산 관리 분야에서 인터넷 강의로 지금 국내 최초의 사이트인데 요거를 좀 제작하다 보니까 이거 좀 책도 좀 교재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충전소라는 책을 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뒤 이 인과관계는 그렇고요. 자, 그러면 오늘 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금융 이해력을 좀 측정해 볼 생각입니다. 갑자기 오늘 무료 출강이라고 해서 왔는데 갑자기 무슨 금융 이해력이야 하겠지만 한번 재미삼아 핸드폰 한번 꺼내 보십시오. 핸드폰 한번 꺼내 보십시오. 자, 핸드폰을 꺼내시면 저도 마찬가지로 꺼내 보겠습니다. 자, 카카오톡을 여셔가지고 카카오톡을 여신 다음에 거기에 이제 검색창에 친구 이름 검색하는 거죠. 검색창에다가 충전스쿨 이렇게 써보십시오. 충전스쿨. 자. 충전스쿨 하면은 저희 이제 플러스 친구가 추가가 될 수 있거든요.
저희 이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충전 스쿨을 찾으셔가지고 클릭하신 다음에 거기에 이제 친구 추가하시고 채팅하기를 한번 눌러보세요. 채팅하기. 채팅하기를 누르시면 맨 밑에 공식 홈페이지와 함께 금융 이해력 자가 진단이라는 메뉴가 나올 겁니다. 자, 좀 어려우셔가지고 좀 안 된다나 한번 손 들어오시면 제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카카오톡에서 친구를 찾기 하신 다음에 거기서 이제 검색창에서 충전 스쿨을 검색하신 다음에 거기에 1대1 채팅을 누르시면 금융 이해력 자가 진단이라는 메뉴가 나오거든요. 이걸 누르신 다음에 거기에 이제 구글 설문조사 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한번 예 아니요 답변을 한번 달아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금융 이해력 측정하기 딱 클릭하시면 거기에 이제 구글 설문지 웹페이지로 넘어가죠. 자, 혹시 나 좀 안 된다.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융 이해력을 측정해 보세요 하면은 거기에 뭐 적금과 예금의 차이를 알고 있다부터 쭉 한 20여 문항이 뜨거든요. 자, 한번 요거를 답변을 한 몇 분 안에 다 답변이 작성이 가능하니까 한번 달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거 시험 보는 거 아닙니다. 예,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예. 내용이 쉬운 것도 있고요. 약간 까다로운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예 아니오니까 간단하게 쭉 OX처럼 퀴즈 답변을 작성해 보십시오. 갑자기 수험장 분위기로 바뀐 것 같습니다. 자, 몇몇 분들 표정이 지금 스트레스를 상당히 받으시는 눈치신데 아마 빠르신 분들은 벌써 작성을 마치시고 맨 밑에 답변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점수 보기 버튼이 있거든요. 점수 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본인이 몇 점 맞으셨는지 100점 만점으로 쭉 이게 기입이 되게 돼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몇 점인지. 자, 제가 봤을 때는 뭐 계속 이거를 붙잡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 답변이 좀 빨리 끝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자, 아마 얼추 맞히셨죠? 자, 우리 답변 제출하기 누르면 점수 보기가 바로 뜨거든요. 자, 빨리 맞추신 분들 중에 혹시 나 100점 나왔다.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100점은 없네요. 자, 그러면 95점 나왔다. 나 하나 틀렸다. 95점도 현재는 없고요. 나는 90점이다. 한 분, 다른 분도 계십니까?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아유. 자,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제가 선물로 책이 두 권인데 빨간 책을 드릴까요? 녹색 책을 드릴까요? 저한테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봤을 때는 빨간 책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분이니까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아마 이제 90점을 넘기신 분들 뵙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나중에 이제 시간 되시면 집에 가서 한번 다시 해보셔도 좋고요. 2016년도에 마스터카드라는 세계적인 금융회사에서 금융 이해도 지수를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아시아 전체에서 17개국 중 12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12위. 그러니까 싱가포르가 1위고 대만, 뉴질랜드, 홍콩이 2위, 3위, 4위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중국, 스리랑카보다도 못한 성적을 거뒀어요. 그게 뭐냐? 우리나라 금융 이해도 지수가 상당히 낮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문제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이러신 분이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여러분과 저는 금융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이제 직장 생활을 해나가시면 사실 직장 생활 한 30년 가까이 또 연금 받을 때 거의 30년 가까이 거의 일생 동안 3분의 2 가량을 금융 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돈 관리 교육을 배워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게 가장 필요한 교육이라면 사실은 경제 교육, 돈 관리 교육인데 이걸 받아보려 해도 받아볼 곳이 마땅치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시중 서점 한번 가보세요. 부동산에 투자해라.
주식 투자에 올인해라. 이런 얘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급여를 꾸준히 받아가는 가운데 이 급여를 어떻게 나누고 쪼개야 될지 잘 고민을 해야 된다면 사실은 재테크 개념보다 자산 관리 개념이 상당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내 월급을 평상시에 어떻게 나누고 쪼개느냐에 따라서 돈은 잘 불려질 수도 있고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얘기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서두에 이 할머니 사진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할머니. 자, 이 할머니가 언뜻 봐도 약간 멋쟁이 할머니세요. 그죠? 이 할머니가 프랑스의 잔 칼망이라는 여사신데 이분 딱 봐도 몇 살까지 사신 것 같으세요? 122세까지 사셨죠. 그죠?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신 할머니세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자, 근데 이 할머니가 재밌게도 85세쯤에 TV를 보시다가 TV에 펜싱 경기가 나오는 걸 보면서 야, 저거 한번 내가 배워볼까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주위에 가족들이 뜯어 말리기 시작합니다. 할머니 미치셨어요? 큰일 나십니다. 노망 드셨나? 뜯어 말렸는데 실제로 펜싱을 즐기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37년간을 즐기시다가 돌아가셨기로 유명하십니다. 심지어 110세까지도 자전거를 타고 다니셔서 아주 유명하셨던 할머니시고요. 114세에는 영화에 출연하셔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신 여배우로 또 등재가 되세요. 자, 그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특히 지금 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제가 앞으로 살아갈 시대는 이런 모습을 띌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겁니다. 예. 지금 이제 젊으신 남성분들 지금 우리나라 평균 수명을 따져봤을 때 78세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은 85세를 넘겼어요. 그럼 80세 시대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10년간 우리가 추이를 계속 추적해서 결과를 봤더니 매 10년마다 3년에서 4년씩 평균 수명이 늘고 있는 추세라는 거죠.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제가 나이가 들 때쯤 되면 평균 수명이 부쩍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환갑잔치를 근사하게 많이 했었습니다. 60세만 되더라도. 왜 이렇게 근사하게 했느냐? 오래 사셨습니다. 장수하셨습니다. 축하해드린 거였어요. 요즘에는 환갑잔치를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죠? 이제 집집마다 다 7순, 8순, 9순을 넘기다 보니까 환갑잔치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갈 시대는 30년 공부하고 30년 일하신 다음에 30년 노후를 맞이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 몇몇 분들 표정이 좀 갈렸는데, 자, 30년 노후를 맞이하면 몇몇 분들은 좋아하실 거예요. 야, 그동안 내가 못 해본 거 마음껏 해볼 수 있겠구나. 이럴 수가 있고요. 몇몇 분들은 큰일이다. 30년을 어떻게 살지? 이러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간단하게만 계산해 보더라도 내가 직장생활 30년 하는 동안 노후 준비 30년을 미리 하려면 사실은 월급에서 절반 가까이를 떼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준비가 될 수가 없다. 그죠? 근데 월급에서 절반 가까이 떼놓는 게 젊을 때는 그나마 가능한데 나이가 들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젊으신 분들은 오늘 잘 오신 거예요. 요즘에 뭐 탕진잼이다. 어차피 집도 마련 못하는 거 마음껏 쓰다 가자 이런 분들 많으신데 나중에 큰일 나십니다. 재밌게도 가까운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이런 고초를 겪었거든요. 20년 장기 불황을 겪었지 않습니까? 20년 장기 불황 동안 준비를 했던 젊은이들은 지금 취업률이 아주 높다는 거 많이 들으셨죠? 상당히 좋은 시기를 겪고 있어요. 근데 그 시기 동안 만약에 준비도 안 하고 돈도 잘 모으지 않았다면 사실은 남은 노후 기간 동안 대단히 혹독하고 빈곤한 노후를 맞이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산관리 개념을 빨리 도입하셔가지고 재테크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인생을 좀 길게 바라보시고 월급을 좀 어떻게 나누고 쪼개야 될지 좀 관심을 기울이셔야 된다. 예를 들면 한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30년 노후를 맞이하는 동안 식대만 얼마나 들어갈지 대충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식사 한번 하려면 밥값으로 대략 얼마 정도 내죠? 저렴하게 먹는다면 7,000원, 7,000원 맞아요. 강남 가면 뭐 8,000원, 9,000원 하고요, 그죠? 좀 신도시로 간다 하더라도 5,000원짜리 구하기 힘듭니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민 음식, 자장면 생각해서 5,000원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5,000원.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이제 부부가 둘이 남았습니다. 노후를 준비해야 돼요. 자, 이제 매년 자장면만 5,000원짜리 먹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하루에 3끼를 먹죠.
둘이서 먹으니까 얼마가 들어요? 10,000원씩 세 끼 3만 원이 들죠. 그죠? 3만 원씩 365일 동안 몇 끼 먹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3만 원 곱하기 365 하면 표정들이 재밌으십니다. 자, 대충 1,000만 원 나오잖아요. 그죠? 대충 1,000만 원. 쉽게 생각해 볼게요. 그럼 1,000만 원씩 우리가 30년 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0만 원 곱하기 30년 하면 이제 나오죠? 3억이지 않습니까? 그죠? 식대만 대략 계산해도 3억이 든다. 예. 그것도 서민 음식 자장면으로 계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알아둬야 될 사항이 야 이거 국민연금 받아가지고 내가 식대 마련하면 차라리 잘 된 거구나. 그 외에 의료비용이나 문화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잘 저축해 놓지 않는다면 정말로 위험해질 수 있겠구나. 너무나 오래 살게 됐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알아둬야 될 사항 첫 번째가 30년 일할 동안 금융생활을 영위하고요. 노후생활 30년 일하는 동안 역시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데 금융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 로버트 사노프라는 사람인데 미국에 아주 유명했던 사업가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금융은 돈이 마침내 사라질 때까지 이 사람 저 사람 손으로 돌리는 예술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좀 이해 가십니까? 약간 어렵죠? 이게 뭔 소리지? 다른 예를 들어드릴게요. 예전에 고객의 요트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1940년대에 나온 책인데 이 책이 아주 히트했던 책이에요. 근데 책 내용을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어떤 여행객이 뉴욕의 맨해튼에 놀러 간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죠. 뉴욕의 맨해튼에 놀러 갔더니 그곳 가이드가 이것저것 보여주다가 이제 그곳 요트 정박장에 간 다음에 요트들을 다 설명한 다음에 이 요트들은 이곳 월스트리트에서 근무하는 은행가며 증권회사 직원들의 요트입니다. 너무 훌륭하고 멋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방문객이 그런데요 고객의 요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주식 중개인이나 은행가나 보험사의 사람들은 저렇게 훌륭한 요트들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고객들의 요트는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나라 은행이며 증권사며 보험사 양심적이고 신뢰받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사실은 그분들 연봉은 높습니까? 낮습니까? 높아요.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그분들 연봉은 국가에서 지급해요? 우리 고객이 지급해요? 우리 고객이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사실 60년 가까이 금융생활을 하는 동안 만약에 내가 잘못 알고 금융생활을 잘못 영위했다가는 오히려 이 사람 저 사람 돌아가다가 내 돈은 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혹시 오늘 금융회사에서 나오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금융회사에 있는 직원분들이 다 이렇게 행동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분들 중에 문제가 터지는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 특히 금융 소비자분들이 잘 알고 지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증권사부터 한번 가볼까요? 증권사. 여러분들께서 이제 증권사에 방문하시면 증권사 직원분들이 주로 이제 펀드를 판매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펀드 판매를 하시다 보면 선생님 저희를 믿고 월급의 일정 부분 펀드에 맡기십시오. 은행 예적금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주식시장이 하락장이 온다 하더라도 저희는 플러스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좀 해요. 자, 이 얘기는 맞는 얘기일까요? 틀린 얘기일까요? 자, 이 얘기는 정확히 맞는 얘기입니다. 아니 주식시장이 하락장이 오는데 어떻게 플러스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지? 그 이유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면 제가 30만 원짜리 거치식 펀드 예금처럼 한꺼번에 내는 걸 가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30만 원짜리 거치식 펀드를 가입했는데 가입하자마자 다음 달이 됐을 때 반토막 나버린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본전만 찾자 했더니 다음 달에 다시 원상태로 회복이 됩니다. 어이쿠, 본전 찾을 기회다 해서 제가 환매하고 나가는 순간 제 수익률은 몇 퍼센트겠습니까? 제로죠, 제로. 그죠? 자, 오늘 날씨도 좋은데 좀 웃으면서 들으세요. 자, 오늘 지금 표정이 약간 안드로메다에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자, 편하게 들으십시오. 제로입니다, 제로. 당연한 얘기죠. 그죠? 그런데 제가 이걸 거치 펀드 말고 증권사 직원 말대로
적립식 펀드로, 저는 월급쟁이니까 매달 납입하는 적금처럼 적립식 펀드로 가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첫 달에 10만 원 냈어요. 주가가 10,000원이래요. 저는 몇 주를 살 수 있죠? 그렇죠. 10주를 살 수 있죠. 앞서와 마찬가지로 주가가 반토막 나버렸습니다. 저는 또 10만 원 냈어요. 적립식이니까 5,000원짜리 주식 저는 몇 주를 살 수 있죠? 20주를 살 수 있죠. 다시 원상태로 회복이 됐습니다. 또 10만 원 냈으니까 저는 10,000원짜리 10줄 매수하게 되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30만 원 냈지만 제가 보유하고 있는 총 주식수는 몇 주죠? 40주죠. 현재 주가는 10,000원이니까 저는 얼마치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40만 원치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30만 원 냈지만 40만 원치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제 수익률은 몇 퍼센트다? 플러스 33%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증권사 직원 말대로 주식시장이 하락장이 온다 하더라도 플러스 수익을 낼 수 있단 말이 정확히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간혹 비양심적인 증권사 직원은 요 얘기는 엄청 강조하는 반면에 반대 얘기를 잘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경우냐? 오히려 반대의 경우를 좀 볼게요. 자,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30만 원짜리 거치익 펀드를 가입했는데 이게 다음 달에 2배로 오른 거예요. 이때 딱 팔고 나가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사람 마음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죠? 더 오르겠거니 생각했는데 다시 원상태로 고꾸라져 버립니다. 어이쿠, 더 떨어지기 전에 팔고 나가야 되겠다 해서 딱 환매하는 순간 제 수익률은 몇 퍼센트다? 제로죠, 제로. 맞습니다. 아, 그래, 맞아. 이거를 증권사 직원 말대로 적립식으로 나눌 걸. 이제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씩 나눠내기로 한 거예요. 10만 원 냈을 때 10,000원이니까 저는 10주 매수했고요. 2배로 올랐어요. 2만 원이니까 저는 5주밖에 살 수가 없죠. 다시 원상태로 돌아버리니까 저는 또 10만 원으로 10주 매수하게 됩니다. 똑같이 30만 원 냈지만 제가 보유하고 있는 총 주식수는 몇 주죠? 25주죠. 현재 주가가 10,000원이니까 저는 25만 원치를 보유하고 있다. 제 수익률은 몇 퍼센트다? 마이너스 17%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적립식 펀드를 하나 가입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주식시장이 하락장일 때는 유리할 수 있으나 상승장일 때는 불리할 수 있다는 점 좀 감안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실제로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났습니다. 언제 일어났느냐? 이 자리에 제가 봤을 때는 연세가 좀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2005년, 6년, 7년은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역사상 가장 좋았던 때예요. 기억나십니까? 이거 끄덕이시면 연세가 좀 계시다는 얘기인데 자, 농담이고요. 2005년, 6년, 7년은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역사상 가장 좋았던 때다 보니까 자고 깨면 오르고 자고 깨면 올랐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펀드에 가입을 했던 때입니다. 펀드 열풍이 때예요. 펀드 열풍. 그래서 너도 나도 펀드를 가입하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올랐습니다. 자, 그랬는데 2007년도쯤에 거의 막차죠, 막차. 특히 공무원, 선생님, 군인 이러신 분들이 잘 모르신 채로 야, 지금이라도 내가 좀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만 지금 돈 못 벌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막판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입을 하셨어요. 이분들이 가입했는데 안타깝게도 2008년도에 뭐가 터져요? 글로벌 금융 위기가 터지죠. 맞습니다. 금리가 터지니까 2200포인트를 넘나들던 종합주가지수가 폭락을 거듭해서 892포인트까지 빠졌어요. 반토막도 더 났습니다. 이분들이 증권사 직원 말대로 적립식 펀드로 꾸준히 월급에서 따로 떼어서 납입을 해나가고 있었는데 반토막 나버리니까 야, 이거 내가 미쳤지, 왜 이런 걸 가입했지, 너무 위험하다 후회를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일단 장기 투자하라며 일단 들고나 있어보자. 들고 있었더니 2년 만에 다시 원상태로 회복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라? 이거 옛날에 내가 샀을 때랑 비슷해졌네? 본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엄청나게 팔고 나가셨어요. 환매하고 나가셨습니다. 자, 그분들 수익률은 어떻게 되겠어요? 제로가 아니라 플러스 30% 가까이 보셨습니다. 아주 큰 수익을 본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락장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적립식 펀드였기 때문에 떨어질 때마다 저가에 꾸준히 매수했더니 이게 나중에 회복됐을 때 높은 수익률을 거두게 됐다는 얘기죠. 그죠? 그분들 모른 채 거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이 또 계시겠어요? 반대의 경우도 계시겠죠? 반대의 경우. 어떤 분들이냐면 조금 똑똑하셨던 분들. 2005년, 6년도쯤에 야, 이거 중국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뭐 인도도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반사이익 보지 않겠어?
미리 좀 가입을 해놔야 되겠다 해서 일찍부터 펀드에 가입해서 계속 적립펀드로 매수해 나가고 있었는데 2007년도쯤에 거의 뭐 꼭지에 다다랐을 때 이때 딱 팔고 나가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안 되거든요. 들고 있다가 결국엔 2008년도에 위기를 맞고 폭락에 폭락을 거듭해서 1000포인트 가까이 빠져버리니까 어이쿠야 내가 잘못 투자했구나. 지금이라도 본전 찾고 나가야 되겠다 해서 그분들이 엄청나게 또 많이 환매를 하셨습니다. 그분들 수익률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마이너스 20% 가까이 보셨다는 얘기죠. 그죠?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거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될 때마다 어떤 분들은 하락장에 용기를 내서 꾸준히 적립펀드를 매수해 나갈 수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또 똑같이 막차를 타신 다음에 허둥지둥 하시다가 크게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증권사 말을 고지고대로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좀 전략이 필요하구나. 금융 소비자에게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 예. 자, 두 번째 얘기로 또 넘어갈게요. 보험사로 한번 가볼까요? 보험사. 보험사 얘기를 드릴 때 이 CF를 좀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CF가 대단히 유명했던 CF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 아실 수 있겠습니다. 피생명보험사 CF였는데 내용이 뭐였냐면 CF가 시작이 되면 어떤 젊고 아리따운 여성 부인이 세차를 해요. 딸아이랑. 아주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모습으로 세차를 하다가 중간에 나레이션이 흘러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느냐? 10억 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나와요. 뭘 받은 걸까요? 네, 맞습니다. 남편의 사망보험을 받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또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모습으로 세차를 마치고 마지막 장면은 어떤 젊고 잘생긴 보험 설계사로 보이신 분하고 이제 상담을 하면서 끝을 맺거든요. 자, 이 CF가 나오자마자 인터넷에 댓글들이 엄청나게 달렸어요. 주로 남편분들이 다신 것 같은데 분노의 댓글들이 달린 거예요. 뭐라고 달렸느냐? 아니 남편 죽었는데 이렇게 행복해할 수가 있을까? 라면서 막 댓글들이 달리고 이런 장면 보면서는 야 이거 나도 종신보험 가입자인데 어차피 나 죽으면 보험 설계사랑 돈 받는 거 아니야? 라면서 막 댓글들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유명했던 CF인데 이 CF가 유명해진 이유는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왜 유명해졌느냐? 이 CF가 그냥 가상의 인물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진 CF가 아니고요. 실제 있었던 사람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CF예요. 실제로 저기 멀리 강원도에 살고 계시던 어떤 젊은 의사분께서 가족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10억 원짜리 종신보험을 가입했는데 안타깝게도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지금 웃으신 분들 좀 계셨습니다. 자,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황당한 일이에요. 그죠? 이런 일들이 지난 과거에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보험업계가 발칵 뒤집혔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개인 보험 시장에서 정말로 10억 원짜리 보험금을 처음으로 지급했던 아주 유일했던 사건이고요. CF를 보셨던 분들은 조금 자료를 뒤져보다가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 난리가 났던 사건이에요. 자, 그랬는데 이 피생명보험사에서는 이 CF를 급하게 제작한 다음에 뭐라고 강조하는 것이냐? 보십시오. 당신의 남편이, 당신의 가장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잘못될지 모르는데 만약에 갑자기 하늘나라도 가버리신다면 가족의 생계를 위협받지 않도록 종신보험을 가입하십시오. 이렇게 되니까 가족들이 어렵지 않게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무슨 얘기냐? 보험의 가장 중요한 순기능을 너무나 잘 강조한 CF라는 거예요. 보험은 이럴 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CF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 10억 원짜리 종신보험금은 너무나 잘 강조된 반면에 쏙 빠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뭐가 빠졌을까요? 그렇죠. 그 남편분께서 매달 납입하기로 했던 보험료 얘기는 쏙 빠져있더라. 보험료가 얼마였다? 156만 원이었다는 사실. 혹시 이 자리에 저도 종신보험료로 보통 한 150만 원 투시 내고 있습니다. 계십니까? 없으실 거예요. 그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나 저나 웬만한 중산층이라면 저렇게 낼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아주 부유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재밌게도요. 우리나라 국세청 자료를 들여다보면 그 자료 안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종신보험 가입을 권유드립니다 라는 문구가 있어요.
아니 국세청이면 세금을 거두는 과세당국인데 왜 종신보험 가입을 권유하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부유한 자들에게. 부유한 자들은 죽자마자 국가에 뭔가를 납부해야 됩니다. 뭘 납부해야 될까요? 그렇죠. 상속세금을. 그죠? 상속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상속세율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최고 세율이 50%입니다. 그럼 쉽게 예를 들면 만약에 자수성가한 부자가 빌딩 부자가 있는데 이 빌딩이 100억짜리 빌딩이다. 하루아침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배우자와 자녀가 세금으로 얼마를 내야 된다? 50억을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공제가 꽤 많아가지고 50억을 내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찌되건 세율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이 부유한 자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세금 내겠다고 빌딩을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나 황당한 경우라는 거죠.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은 늘 이 세금이 고민이겠습니까? 고민이 아니겠습니까? 늘 고민이에요. 내가 평생 모은 재산 하루아침에 세금으로 나가게 생겼으니까. 그죠? 자, 그런데 한번 여쭤볼게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저나 대다수의 중산층이라면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쉽게 대답하셨는데. 자,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 나중에 돌아가실 때 반드시 상속세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바람이에요. 꼭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을 감안해 보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저 우리나라 대다수의 직장인들이라면 상속세 낼 일이 거의 없더라. 왜 그러냐면요. 보통 본인께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평상시에 이제 자녀들에게 증여할 거 증여하고 배우자에게 떼어줄 거 떼어주고 분가시킬 거 분가시키고 본인 재산만으로 죽는 순간에 10억 정도는 들고 있어야지만이 빚 한 푼 없이 부채 하나 없이 10억 정도는 들고 있어야지만이 그제서야 상속세가 10원, 20원 붙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걱정할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몇몇 분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 아니 그럼 나는 어차피 직장생활자고 공직생활자고 어차피 월급쟁인데 내가 상속세 걱정할 일은 없어 보여. 차라리 그러면 죽을 때까지 보장받는 종신보험을 가입하지 말고 일정한 기간까지만 보장받는 그런 보험 어떨까? 예를 들면 55세까지만, 60세까지만, 65세까지만 일정한 기간까지만 보장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일정한 기간까지만 보장받는 보험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 보험을 뭐라 부른다? 정기보험이라고 불러요. 정기보험. 아마 오늘 처음 듣는 분들 많으실 거거든요. 알아두시면 아주 좋습니다. 정기보험 뭐냐면요. 저는 55세까지만 일할 거예요. 60세 은퇴할 거예요. 65세쯤 되면 아들, 딸들 다 시집 가고 장가 갈 것 같습니다. 그 이후까지 죽을 때까지 보장받을 필요는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일정한 기간까지만 보장받다 보니까 보험료는 내려갈까요? 올라갈까요? 내려갑니다. 대폭 내려가요. 얼마나 많이 내려가냐면 보통 지금 남자 나이 40세 기준으로 한 1억 정도를 보장받겠다. 보험금으로, 사망보험금으로. 그럼 대략 매달 한 28만 원 정도 내야 됩니다. 28만 원. 상당하죠. 그죠? 종신보험으로 가입한다면. 근데 이걸 만약에 정기보험으로 가입했다. 그러면 똑같이 20년간 매달 대략 4만 원 납부하면 됩니다. 보험료가 엄청나게 내려가죠. 심지어 이걸 인터넷 정기보험으로 다이렉트로 가입했다. 3만 원 정도 내면 돼요. 그러면 한 사람이 20년간 세월 동안 근 25만 원 정도의 차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걸 매달 저는 저축하거나 투자하거나 기회비용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나라는 정기보험 가입자는 거의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요. 다 종신보험만 가입되어 있을까? 그죠? 왜 그럴까요? 안타깝게도 보험사에서 잘 얘기해 주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보험 설계사분들도 잘 얘기해 주질 않습니다. 그죠? 굳이 내가 28만 원짜리 팔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하러 3만 원짜리를 얘기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입장이 달라지겠죠. 내가 3만 원짜리 가입해서 25만 원을 저축하거나 투자할 수 있게 되니까. 그죠?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암보험이 됐든 사망보장이 됐든 어떤 보험이 됐든 내가 정기보험이나 정기특약을 가입한다면 보험료를 대폭 낮출 수가 있어요. 심지어 제가 강의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예전에 마포구에서 강의할 때 어떤 젊은 여성 부인께서 저를 찾아오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질문 있으십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질문은 없고요, 선생님. 얘기는 잘 듣고 있는데 여기 등장하는 이 집 있잖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순간 너무 놀래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혹시라도 고인의 명예를 흐트러뜨리는 그런 발언을 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께서 아니요 선생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제가 그 뒷얘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뒷얘기요? 들어봤죠. 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젊은 의사분께서 가족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10억 원짜리 종신보험, 정말 큰 보험이었어요. 그 당시에 10년도 더 된 얘기니까 10억짜리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안타깝게도 다음날 돌아가시게 되니까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했느냐 안 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 CF가 그렇게 유명한 CF인데 선생님 안 했어요. 보험회사에서는요 보험조사팀을 내보냈습니다. 여러분 보험조사팀 들어보셨어요? 네, 보험조사팀은요 전직 경찰관들이에요. 이분들은 보험사에서 근무하면서 뭘 조사하겠습니까? 보험 사기를 조사하시는 분들이세요.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좀 수상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야 이거 아니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인데 이것도 젊은 양반이 이렇게 큰 보험을 가입하고 하루아침에 돌아가셨다? 이거 수상하다. 조사 나가야 되겠다. 유족들이 막 통곡하고 있는 가운데 정말 죄송합니다만 제가 좀 시체를 좀 부검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만 저희 좀 증거자료 가져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열이 받겠어요. 싸움이 붙은 거예요. 싸움의 싸움 끝에 그럼 보험금이라도 내놓으라고 분쟁이 걸린 겁니다. 분쟁의 분쟁 끝에 끝까지 보험금을 내놓지 않으니까 그제서 이제 소송을 걸었어요. 소송의 소송 끝에 아무리 자료를 조사해도 증거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제서야 수개월 지나서 이 10억 원짜리 보험을 지급하고서 ECF를 엄청 홍보했다는 얘기를 제게 들려주시더라고요. 자, 그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 많은 분들께서 보험회사 서류에 사인할 때요. 요 사안이 발생하면 내가 무조건적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겠거니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안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여러분과 저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금을 주는 게 좋겠습니까? 안 주는 게 좋겠습니까? 네, 제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주 단순한 얘기다. 그래서 어떤 일이 많이 걸리냐면 고액 보험일수록 소송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인할 때 무조건적으로 내가 보험금을 받겠거니 생각하지는 마시고 적어도 내가 보험금으로 커버할 것들은 잘 커버해 두시되 나머지 것들은 대부분 잘 적금으로 좀 커버하시는 게 좋다. 예금으로 커버하시는 게 좋다. 내 돈으로 커버하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예요. 내 돈은 언제든지 뺏어 쓸 수 있는 내 직접적인 보험금이 되는 반면에 보험은 사실은 그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자 이제 세 번째로 은행도 또 가볼 거예요. 은행. 자 은행 가보시면요. 은행권 직원분들께서 이제 대출 받으러 많이 가시니까 선생님 요즘에 대출 규제가 좀 심하지 않습니까? 좀 서류가 많아졌어요. 여기 체크하시고 여기 사인하세요. 그러면 저희는 잘 모르다 보니까 대출 금리 좀 낮게 해주세요. 한도 좀 올려주세요. 그럽시다. 체크 사인 이러고 나가시 바쁘시거든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젊으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과 제 인생에 한 번 대출 받게 되면요. 인생에서 가장 큰 자금을 빌리게 되는 거예요. 자, 빌리니까 뭘 줘야 돼요, 우리가? 그렇죠. 돈값을 줘야 되죠. 빌린 가격인 돈값을 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자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워낙 큰 자금을 빌리다 보니까 이자가 상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계산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자 대출 받을 때 제가 저 1억 5천만 원 필요해요. 4% 이자율이라고요? 최장 30년 받으라고요? 좋습니다. 지금 급하니까 사인할게요. 서류 주세요. 했더니 선생님 요즘에 저희가 이제 세 가지 방식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끔 되어 있는데 대개 우리나라 분들은 과거에 만기 일시 상환 방식으로 체크를 하셨어요. 최근에 대출 규제가 좀 강화되면서 이제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있는데 요거 하셔도 좋고 아니면 원리금 균등 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무슨 얘기지? 좀 조사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예를 들면 원리금 균등은 평상시에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을 똑같이 균등하게 갚아나가겠다는 거예요. 원금 균등은 이자 상관없이 원금만 똑같이 갚아나가겠다. 만기 시상환 방식은 상관없어. 그냥 만기 도래했을 때 원금을 몽땅 갚는 방식이에요. 평상시에는 이자만 내다가 그죠?
자, 그러면 사실은 만기 시상한 방식이 가장 단순하고 편하죠. 그죠? 이자만 내면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가장 많이 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니 잠깐만요. 이거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중에 뭐가 좋은 겁니까? 아, 이거 장단점이 있어요. 원리금 균등은요. 평상시에 원리금을 똑같이 갚아나가다 보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매달 71만 6천 돈씩 똑같이 갚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금 흐름이 명확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차피 월급에서 요 돈만큼만 따로 빼놓고 쓰면 되니까. 그죠? 근데 단점도 생깁니다. 단점 뭡니까? 물어봤더니 총 이자액으로 선생님은 얼마를 갚는데요? 1억 780만 원 돈을 갚는다. 자, 이자만요. 자, 이자가 좀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죠. 그죠? 그래서 이거 좀 이자가 많은 것 같은데 잠시만요. 그럼 원금 균등은 뭡니까? 했더니 원금 균등은요. 이자 상관없이 원금부터 똑같이 까나가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되면 장점과 단점이 생기는데 단점은 선생님 평상시에 내는 금액이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달라져요. 그래서 초기에는 좀 많이 내는가 싶지만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줄어들게 됩니다. 어라? 이거 월급에서 얼마 떼어낼지 알 수가 없네. 현금 흐름이 불명확해지네. 단점입니다. 그런데 큰 단점은 또 아니에요. 왜? 지난달보다 무조건 적게 빠져나갈 테니까. 그죠?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갚아나가면 이자는 얼마 갚는데요? 확인해 봤더니 얼마 갚아요? 9천만 원 돈을 갚죠. 그러면 이자의 차이가 무려 1,800만 원 돈 차이가 발생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 입장에서는 이자를 줄이는 게 중요할까요? 현금 흐름이 중요할까요? 이자를 줄이는 게 급선무죠. 그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대다수의 국민들 중 대출 받는 방식을 보면요. 거의 대부분은 다 만기 일시로 많이 받으셨고요. 최근에 규제가 강화되면서 그나마 원리금 균등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원금 균등은 여전히 적습니다. 자, 이제 궁금해지실 거예요. 그럼 도대체 만기 시상 방식으로 똑같은 조건 하에 대출을 받게 되면 얼마나 갚게 되는 거지? 이자를 계산해 봤어요. 얼마나 갚느냐? 이자만 1억 8천만 원을 갚습니다. 놀랄 노짜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그죠? 평생 이자만 내다가 허리랑 등골이랑 다 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특히 대출 받을 때는 반드시 방식 차이를 좀 기억하셔야 되고 어떻게든 원금을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선택하셔야 된다. 이거는 카드 대출이 됐던 신용 대출이 됐던 담보 대출이 됐던 똑같습니다. 그죠? 자, 이쯤 되면 몇몇 분들이 야, 이거 금융기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믿을 수 없네.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드린 얘기는 일부 얘기고요. 이분들에게도 일부 양심적인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금융기관을 신뢰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잘 생각해 보시면 금융기관의 사람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은 뭘 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이에요? 돈을 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 입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비하하거나 폄훼하는 뜻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금융 소비자는 금융의 속성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비용을 줄이는 게 일단 1순위다. 그죠? 금융 비용을 아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오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일본 속담 중에요. 이런 속담이 있어요. 돈을 버는 것은 바늘로 땅을 파는 것과 같지만 돈을 버는 것은 바늘로 땅을 파는 것과 같지만 돈을 쓰는 것은 모래에 스며드는 물과 같다. 무슨 얘기예요? 돈을 버는 건 너무나 힘든데 돈을 쓰는 것은 너무나 쉽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몇몇 분들 제가 모르긴 몰라도 월급 받자마자 통장이 텅장되고 그죠? 월급님 로그아웃 했습니다. 경험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돈을 쓰는 게 너무나 쉽다 보니까 사실은 물이 모래에 스며드는 것처럼 너무나 쉽게 써버리게 되는데 이걸 하루 이틀 3일 이어지다가 이게 1년, 2년, 3년 지나지 않습니까? 노후가 정말 피곤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특히 이제 이 자리에 40대 넘어가신 분들은 돈을 버는 게 정말 어렵구나. 직장 생활이라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아실 수 있거든요. 10년, 20년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야 이거 직장 생활 자체도 어렵고 사업한다, 자영업한다 더 어렵구나. 그래서 젊은 나이일 때 반드시 돈을 꼬박꼬박 모아두는 습관을 기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중에서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그림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의 내용이 대단히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중간에 돌발 퀴즈를 또 드릴 거예요. 맞추신 분께는 또 선물을 드릴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여기 혹시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죠. 뉴욕이죠. 뉴욕의 가장 잘 사는 동네인 맨해튼이죠. 그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고객의 요트는 어디에 있는가? 그죠? 자, 이 맨해튼 땅 지금 전세에서 가장 유명한 동네고 가장 잘 사는 동네인데 이 땅에 16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원래는 누가 살고 있었겠어요? 그렇죠. 인디언들. 그죠? 원주민. 아시죠? 자, 서부 영화 보셨습니까? 저만 해도 어렸을 때 엄청 인기였는데. 자, 이 서부 영화에 등장하는 인디언들 그 당시 영화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맨해튼 땅도 대충 생각해도 완전히 황무지, 허벌판이었습니다. 근데 누가 건너가요? 유럽 사람들이 건너가죠. 유럽 사람들이 이제 신대륙을 발견해서 건너가다 보니까 유독 네덜란드인들이 이 땅에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맨해튼 땅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모여 살려다 보니까 제일 먼저 땅이 필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인디언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야, 우리 좀 급하게 왔어. 이 땅을 좀 팔아라. 아, 그래? 좋아. 얼마 주고 살 건데? 그래서 돈이 얼마 없는데 요거 받아 하면서 그냥 건네준 게 얼마였을까요? 이 큰 땅이 지금 우리나라 서울로 따지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합친 것보다 약간 작습니다. 엄청나게 큰 땅이에요. 그 당시 얼마 주고 샀느냐? 24달러 주고 샀어요. 자, 24달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얼마죠? 2만 5천 원 돈이에요. 그죠?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너무나 헐값 중에 헐값에 산 겁니다. 예. 잘했는데 시간이 흘러서 50년 흐르고 100년 흐르고 150년 흐르다 보니까 이 땅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동네로 바뀝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백인들이 인디언들을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조롱했느냐? 아니 멍청한 인디언들 봐라. 이렇게 훌륭한 땅을 우리에게 단 돈 24달러 주고 팔지 않았느냐 라면서 막 조롱한 거예요. 근데 요즘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투자자 할아버지 누가 있죠? 그렇죠. 워렌 버핏이라고 있죠. 이 워렌 버핏보다도 훨씬 뛰어난 순위를 기록해서 아주 유명했던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 피터 린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피터 린치라는 사람이 좀 재밌는 계산을 해요. 어떤 계산을 했느냐? 이상하다. 아니 인디언들이 이렇게 조롱받을 대상인가? 내가 좀 계산 좀 해봐야 되겠다. 만약에 그 당시 그 인디언들이 그 24달러를 허투루 써버리지 않고 그 당시 은행에 묻어놨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꾸준히 뭘 받았다? 이자를 받았을 텐데, 그죠? 그 이자액을 좀 계산해 보자. 조금 할 일 없어 보이죠? 그런데 계산 결과가 좀 재밌습니다. 예.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자, 24달러를 1626년도에 샀는데 그 당시에 만약에 은행에 묻어놨다고 한다면 1988년도에 계산했어요. 그러면 362년간의 미국의 평균 뭘 알아야 될까요? 그렇죠. 금리를 구해야 됩니다. 이자율을 구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금리를 구해다가 362년간 기간만큼 곱해 봤더니 계산 결과가 좀 재밌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24달러를 362년간 이자만 받았을 때 얼마로 벌어놨을까? 얼마로 벌어놨을까요? 몇백조. 아, 그래도 정말 그 아주 감이 좋으십니다. 4조 달러. 자, 정확히 말씀드리면 30조 달러가 됩니다. 제가 보기엔 정말 화끈하게 쓰셨는데도 불구하고 30조 달러면요 3경이 넘는 돈이에요. 아니 강사 양반,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지금 계산해도 정확히 맞는 계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여러분 삼경이라고 얘기하면 좀 감이 안 오실 수 있거든요. 제가 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삼경이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에 사실 것 같으세요. 그죠?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모든 주택들 뿐만 아니라 대전, 대구, 광주, 인천, 강릉, 목포 전국에 있는 5천만 국민이 살고 있는 모든 주택들을 한꺼번에 내다 판다고 한다면 집집마다 1억, 3억, 5억, 10억 받을 겁니다. 그죠? 그럼 우리나라 5천만 국민의 모든 주택 합계액은 얼마일까? 계산해 볼 수 있겠죠? 자, 계산해 보면 얼마냐? 6,500조가 조금 넘습니다. 자, 좀 감이 오시죠? 9,999조 다음이 1경이니까 3경이라는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구나.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그래서 이 시대 최고의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이
명언을 하나 남겼는데 무슨 명언을 남겼느냐? 인류 최고의 발명은 내가 개발한 상대성 이론이다 라고 얘기한 적은 없고요. 인류 최고의 발명은 바로 뭐다? 네, 복리다. 복리를 잊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복리 좋다는 얘기 사실 흔하게 들으셨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잊고 지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린 겁니다. 예. 복리가 얼마나 강력하냐면, 자, 가로축, 세로축을 돈이라고 정하고요. 가로축을 시간이라고 본다. 그러면 복리 그래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돈이 어떻게 늘어난다?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복리를 통해서 돈이 불어나는 속도가 우주에서 쫓아올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 빠른 속도로 불어나기 때문에 인류 최고의 발명을 바로 복리라고 했다는 점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투자 수익을 냈어요. 펀드에서. 예, 공돈 생긴 거죠? 쉽게 씁니다. 연말정산하고 세금 환급 받았어요. 어이구 13월에 보너스네. 쉽게 써버립니다. 이자 수익 냈어요. 공돈이네. 쉽게 써버립니다. 거의 대부분 세금 환급 받든 투자 수익 내든 대부분 공돈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쉽게 다 써버려요. 근데 이게 공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공돈을 다시 원금에 얹히시게 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복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리는 원금의 이자율만 곱한 채 지급받는 게 단리고, 복리는 원금에도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원금의 이자를 합쳐서 원리금이 불어나는 구조잖아요. 이 복리를 활용하려면 이자도 쓰지 마시고 세금 환급도 쓰지 마시고 공돈 생기시더라도 항상 원금에 얹히셔야 되는데 습관이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공돈인 줄 생각하시고 죄다 써버린다는 얘기죠. 돈을 키울 수 있는 길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잊지 마셔야 될 첫 번째 사실이 복리고요. 그럼 이쯤 되면 몇몇 분들이 저한테 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강 선생님, 복리 좋다는 얘기, 그 흔한 얘기를 뭘 그렇게 오래 하고 있습니까?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그 미국의 피터 린치라는 펀드 매니저가 도대체 362년간의 미국 평균 금리를 몇 퍼센트로 잡았길래 362년 동안 24달러가 3경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미국의 360년간의 평균 금리는 몇 퍼센트였을까요? 두 번째, 돌발 퀴즈입니다. 자, 이쪽 어느 분? 8%. 정답에 박수 한번 주십시오. 정확히 맞추셨어요. 자, 빨간 책을 드릴까요? 초록 책을 드릴까요? 빨간 책을 드립니까? 알겠습니다. 빨간 책을 드릴게요. 자,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퀴즈가 또 있습니다. 자, 8% 복리만으로도 24달러가 3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머릿속에 쏙 기억하실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여러분 또 몇몇 분들이 저한테 이런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강 선생님 정말 답답한 얘기만 하시네. 지금 은행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 2% 두고 가기 힘든 시대에 무슨 8%를 찾습니까? 그죠? 네. 금리가 이렇게 낮은데. 자, 그럼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느냐? 자, 연세가 좀 계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만 하더라도 평균 금리가 몇 퍼센트 이상이었다? 그렇죠. 10% 이상이었다. 훌쩍 넘겼습니다. 198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평균 금리는 20%를 넘겼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서서 8, 7, 6, 5, 4, 3, 2, 1.5, 1.25까지 빠졌다가 지금 1.5로 올라섰죠. 그럼 이런 추세를 봤을 때 앞으로 금리는 계속 낮아지는 추세겠습니까? 올라가는 추세겠습니까? 낮아지는 추세라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금리가 이렇게 낮아질 수는 없고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조만간 가까운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제로금리 시대가 펼쳐질 수 있겠구나. 제로금리 뭐예요? 은행에 돈을 맡겨도 이자를 줘요, 안 줘요? 안 준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도대체 금리가 이렇게 낮은데 복리를 통해서 돈을 불리라고 해서 복리를 이제 제대로 알았는데 이거 뭐 제로금리면 돈을 불릴 기회가 없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복리를 통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돈을 불리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복리는 잊지 마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처럼 빠르게 불리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쩌라는 거냐 도대체,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좀 응용하실 필요가 있어요. 응용. 어떻게 응용해야 되느냐? 우리나라는 과거에 고금리였죠. 그다가 계속 저금리로 내려갔죠. 그럼 지금 고금리 시대를 펼치는 국가들은 대개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아시아에 있죠. 그죠? 지금 북미도 어려운 순간에서 이제 막 벗어나고 있고요. 남미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프리카는 아직도 멀었고요. 유럽조차도 어려워요. 중동 산유국,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했던 기름 나는 국가들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유독 어디만 성장 중이다? 아시아만 성장 중이다. 그죠? 그래서 아시아 중에서도 과거 우리나라 80년대, 90년대를 이렇게 떠올리게 만드는 국가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들, 우리나라의 과거를 쫓아서 아주 부쩍 성장하고 있는 국가들, 중국도 있고요. 그죠? 인도도 있고요. 인도네시아도 있고요. 베트남도 있죠. 베트남은 심지어 우리나라랑 아주 똑 닮았다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나라 80년대, 90년대 영미권 자본들과 일본계 자금들이 우리나라에 막대한 투자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성장할 것을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과실을 아직까지도 따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으니까 성장이 어렵죠. 그러면 또 다른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들을 찾아서 과거 영미권 자본이나 일본계 자금처럼 우리가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똑같이 급여를 200, 300, 400 번다 하더라도 좀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돈을 불릴 기회를 찾아보시는 분하고 그런 걸 전혀 모르시는 분하고는 10년, 20년 지나면 자산 가치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로 좀 첨언드리자면 아마 아시아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펀드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워낙 많거든요. 다만 오늘 이 자리가 좀 시의성이 있는 자리니까 다만 지금 이 순간은요. 여러분이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한 7, 8년간 아시아 국가들이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마다 아시아를 많이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는 아주 좋은 분위기겠죠. 그죠? 근데 솔직히 좀 더 첨언을 드리자면 앞으로 한 내년, 내후년쯤에는 아시아에 한번 큰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경기 전망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깔끔하게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호황이 오면요. 반드시 불황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불황이 오면요. 반드시 호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른다? 경기 순환이라고 부른다. 그죠? 그래서 매 경기가 항상 똑같이 흐르지 못하고 왜 오락가락 하느냐? 불황이 오면 돈을 풀어서라도 우리가 경기를 인위적으로 조작을 하거든요. 그럼 호황이 찾아와요. 호황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금리를 높여서라도 좀 가라앉혀야 되다 보니까 불황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이걸 반복하는 게 자본주의 역사예요. 그러면 호황과 불황이 반복할 때마다 어떤 분들은 호황의 막차를 또 탈 수가 있겠죠. 와 지금 호황이야 투자해야 돼. 몇몇 분들이 찔리셨나 보셨는데 자 호황이야 지금 막차라도 타야지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반면에 불황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지금이 오히려 기회일 수 있겠다. 좋은 가격에 저렴한 가격에 좋은 기업들을 사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 그죠? 그래서 지난 자본주의 역사를 봤을 때 10년 이상 호황 가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한 7, 8년간 전 세계가 약간 호황에 접어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만간 한번 위기가 찾아온다면 아시아, 남미부터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또 응용할 수 있겠죠. 어떻게 응용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면 내가 아시아에 투자를 해야 되겠는데 만약에 위기가 찾아온다면 거치시기 좋겠어요? 적립시기 좋겠어요? 적립식이 좋겠죠. 그죠? 이해되시겠죠?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몇몇 분들은 아직도 좀 안드로메다에 계신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복리를 통해서 돈을 잘 불리는 건 좋은데요. 복리를 통해서 잘 불리려고만 생각하다 보면 잃어버릴 수 있는, 자칫 잊고 지낼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마이너스 50은 플러스 100이다. 이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중에 몇몇 분들이 돈을 빠르게 불리고 싶어가지고 코스닥이나 벤처나 이런 걸 투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투자했더니 주가가 10,000원이었던 거예요. 근데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반토막 나버렸어요. 그러면 10,000원이 5,000원 됐으니까 수익률은 마이너스 몇 %죠? 50%죠. 아이코 내가 미쳤지. 왜 이런 위험한 투자를 했을까? 정신 차리고 다시 5,000원을 10,000원을 만든 다음에 이제 좀 제대로 된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5,000원이 10,000원 되려면 플러스 50% 가지고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플러스 몇 퍼센트 수익률을 거둬야 된다? 100% 수익률을 거둬야 된다. 그죠? 한마디로 무슨 얘기예요? 한번 돈을 잃게 되면 회복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 이거 정말 돈을 한번 잃게 되면 회복하는 게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돈을 잃지 않는 게 일단 우선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 중에 아마 지금 잘 몰라서 그동안 좀 관심이 없어서 저는 그냥 예금, 적금, 연금만 하고 있습니다. 항상 좀 돈을 잘 관리 못하는 것 같아서 약간 마음이 안 좋아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잘못된 게 전혀 없어요. 예, 잘못된 게 전혀 없습니다. 예금, 적금, 연금만 하셔도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왜? 돈을 잃지는 않으니까. 그죠? 예, 근데 간혹 어떤 분들이 문제가 되느냐? 돈을 좀 빨리 불리고 싶어서 좀 쉽게 투자해서 어떻게든 좀 한 큐에 한 방에 벌려는 분들, 이런 분들이 크게 낭패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강의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작년에 재밌는 징후를 두 가지를 발견했어요. 제가 이제 늘 강의할 때마다 좀 징후를 발견하는 편인데, 징후를 왜 주목하느냐? 예를 들면 저를 불러주는 기업체들은 대부분 좀 요즘에 잘 나가는 기업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불러준다는 얘기는 직원들의 자산 관리가 중요해졌다는 얘기고, 직원들의 자산 관리가 중요해졌다는 얘기는 월급을 잘 준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제가 좀 주목해서 보거든요. 근데 재밌게도 작년 초반부터 젊은 분들한테 질문을 좀 많이 받게 됐는데, 어떤 질문이었냐면, 선생님 그 비트코인 말이에요. 선생님 비트코인 투자해야 되는 겁니까? 선생님 비트코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을 계속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럼 저는 이걸 징후로 판단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질문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는 관심이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 원래대로 얘기하면 저도 비트코인을 투자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약간 보수적이다 보니까 답변도 약간 보수적으로 해왔죠. 비트코인은 아직도 암호화폐 단계고, 기본적으로 좀 예전에 달러도 마찬가지였지만 화폐적 성격을 가지기에는 아직도 가치가 좀 소원해 보인다. 좀 조심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렸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작년에 몇 배 올랐어요? 20배 올랐어요. 저는 나는 제가 강사하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또 다른 징후가 또 발견된 거예요. 작년 말쯤에 제 오래된 친구인데 한 20년 된 친구가 동창입니다. 동창. 근데 오랜만에 전화 와가지고, 보석아 너 요즘 무슨 강의하고 다닌다며. 그래 너 잘 지냈냐? 너 뭐하고 지내? 했더니 동대문에서 뭔가 도매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왜 뭐가 궁금해서 했더니, 근데 말이야 보석아 비트코인 말이야. 투자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걸 묻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야 이거 20년 만에 너 투자해봤어? 한 번도 안 해봤대요. 이런 친구가 제게 묻는다는 얘기는 정말 비트코인은 끝물이구나. 그 징후를 느꼈다라는 거죠. 그죠? 정말 어떻게 됐어요? 올해 초반부터 완전히 폭락해버리죠. 예. 작년에 2천만 원 넘을 때 사가지고 올해 초에 막 600만 원, 700만 원 갈 때 팔았다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로 엄청난 마이너스를 본 거거든요. 이거 회복하려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젊을 때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걸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하는 얘기는 비트코인을 투자하시든 주식에 투자하시든 펀드에 투자하시든 아무 문제 없습니다만, 젊을 때 너무 한 큐, 한 방, 원금을 까먹는 수준까지 내가 잘못 알고 잘 모르는 분야에 한꺼번에 몰빵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는 분야만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신이 모르는 분야에 투자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내가 그냥 깜깜한 터널을 혼자 아무런 장비 없이 걸어 다닌다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일단 예금, 적금, 연금만 먼저 하시고, 조금 이제 공부대에 나가시면서 경제 내공이 쌓이고, 그러면서 이제 충전 수업도 좀 읽어보시고, 자, 그러면서 점점 경제 내공이 쌓여가면 자연스럽게 이제 펀드나 투자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남들 따라서 쉽게 따라다니다 보면 한번 변동성이 클 때 크게 낭패를 볼 수 있다. 근데 이게 젊을 때는 종잣돈을 잃어버리면 모을 돈이 없죠. 나이가 들어서 은퇴 자금을 잃어버리면 정말 빈곤한 노릇을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주의하셔야 된다는 뜻으로 마이너스 50은 플러스 100이다 잊지 마시라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투자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마지막은 투자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작가가 인간의 삶에서 투기하지 말아야 할 때가 두 번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언제냐? 한 번은 투기할 여력이 없을 때이고, 한 번은 투기할 수 있을 때다. 뭐예요? 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젊으신 분들은 야, 내가 정말 이 소중한 100만 원,
이 소중한 1,000만 원, 이 소중한 1억 원, 이거 좀 한 큐에 한 2억, 3억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게 한번 잘못되면 그 소중한 종잣돈이 잃어지면서 저는 다시 기회를 찾아볼 수가 없게 된다. 그죠? 그래서 투기는 가급적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럼 투기와 투자의 차이가 뭐냐? 투기는요. 큰 돈을, 작은 돈을 가지고 큰 돈을 만들려는 노력이에요. 작은 돈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한 큐에 한 방에 큰 돈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이건 투기에 해당됩니다. 투자는 뭐냐? 큰 돈이 작은 돈이 되지 않도록 지키려는 노력이에요. 그거는 예금 적금도 해당되고 일반 주식 투자 펀드도 해당되겠죠. 하지만 거기서도 코스닥이나 벤처를 통해서 한 큐에 벌려고 한다면 투기에 들어가는 거고, 그게 아니고 우량 주식이라든지 안정성이 높은 그런 주식에 내가 장기간 내다본다면 투자에 해당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투기와 투자의 차이를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그럼 투자는 어떻게 되느냐? 제가 오늘 귀한 얘기를 2가지를 들려드릴 텐데 요 얘기만 기억하셔도 여러분들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아,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여기 보이는 이거 좋아하시죠? 어디서 주로 드세요? 찜질방 가서 드시죠? 저도 아주 좋아합니다. 찜질방. 근데 이제 찜질방 가면 이상하게 얼음 식혜가 땡겨요. 그죠? 자, 이 얼음 식혜 하나를 가지고 주식 투자의 세계를 활짝 열어 드릴게요. 별로 기대를 안 하시네. 자, 무슨 얘기냐? 자,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이크 임팩트 스쿨 학생들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저도 마찬가지로 학생입니다. 학생. 우리가 이제 같은 학생, 학교 학생들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날씨가 너무나 더워지니까 야, 이거 정말 얼음 식혜집 한번 차려볼까? 라고 생각을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아이들이 신나게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집에 갈 때쯤 되면 한 잔 쫙 들이키고 싶어 할 텐데 내가 한번 얼음 식혜집을 차려보자 라고 이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자, 그래서 돈을 좀 구해보려 했더니 돈이 한 어느 정도 좀 필요한데 돈을 구해올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는 대출, 그죠? 돈을 구해야 되니까 대출은 어떻게? 쉽고 빠르게. 자, 쉽고 빠르게 러시앤 캐시, 뭐 사나원이 많죠. 자, 얘네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장점이 있어요. 장점. 정말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제 신용등급만 알면, 제 주민번호만 알려주면 바로 대출이 나오거든요. 그죠? 쉽고 빠른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생겨요. 단점 뭐냐? 단점 뭐냐면 내가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간에 저는 항상 뭘 꼬박꼬박 갚아 나가야 돼요. 그죠? 이자를 갚아 나가야 되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야, 이거 대출 받는 건 좀 그렇다. 2번째 방법을 택하자. 2번째 방법은 바로 투자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투자,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학생들을 모아놓고 제가 친구들이니까 여러분들께 제가 이렇게 외친 거예요. 여러분, 저를 믿고 좀 투자를 해주세요. 저를 믿고 좀 투자를 해주신다면 제가 여러분들 돈을 모아다가 얼음 식혜집을 근사하게 차린 다음에 정말 제대로 경영을 해가지고 이익을 남기면 여러분께 배당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은 저를 믿고 투자를 할까요, 안 할까요? 자, 원래대로 얘기하면 투자하면 안 되죠. 그죠? 오늘 처음 봤으니까. 근데 여러분과 제가 친한 사이라고 가정해서 투자를 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투자를 하게 되면 여러분은 이제 투자자가 된 거고요. 저는 투자자에게 투자한 금액만큼 뭔가를 발행해 줍니다. 뭘 발행해 줄까요? 주식을 발행해 주겠죠. 주식. 그죠? 그럼 이제 여러분은 주주가 된 거예요. 주주. 여러분은 주주가 됐고 저는 경영자가 됐습니다. 제가 이제 얼음 식혜집을 차렸어요. 차려가지고 매년 여름철마다 장사를 해봤더니 이거 정말 장사가 되는 거예요. 날씨가 더우니까 아이들이 한 잔, 2잔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철 한철 장사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5천만 원씩 벌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익으로. 그럼 장사가 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많이 버시나 보네. 자, 여름철 한철 장사로 5천만 원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 내가 아이템을 잘 골랐구나. 좋아하고 있었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 좀 지겨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좀 지겨운데 좀 뽀대난 장사 해볼까? 아이들 요즘에 대부분 자전거를 타고 다니니까 자전거 장사를 해보자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근데 자전거를 이제 대금을 치러가지고 자전거 계약을 맺으려다 보니까 돈이 또 필요해졌어요. 근데 그동안 모은 재산 가지고는 자전거 장사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큰일 났다. 돈을 또 구해야 되겠네. 해서 알아봤더니
대출 받는 방법, 투자 받는 방법 외에 한 가지가 지금 더 생겼습니다. 무슨 방법이 생겼어요? 얼음 식객집을 팔 수가 있게 된 거죠. 그죠? 이제는 자산을 매각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자산을 매각해서 자본을 조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산을 매각하려다 보니까 제일 먼저 누가 떠오르겠어요? 투자자가 떠오르겠죠. 주주들. 그죠? 내 사업을 이해하고 날 믿고 투자해 준 사람들은 내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고 있을 테니까 내가 팔기가 쉬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투자자들을 떠올려 보다가 예를 들면 자, 우리 이제 이희진 매니저라고 마이크 임팩트 스쿨 매니저십니다. 자, 죄송합니다만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얼굴 빨개졌네. 자, 이희진 매니저님을 제가 이제 친구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제 희진이한테 가가지고 제가 이제 희진아, 내가 이거 얼음 식객집 팔 생각인데 이거 살래라고 물었어요. 자, 이희진 매니저님 살래요, 말래요? 살래요? 아, 감사합니다. 자, 이제 희진이가 그래? 이거 장사 잘 됐잖아. 판다고? 나야 좋지. 얼마 주 살 건데? 얼마 주 팔 건데? 물은 거예요. 제가 희진이 너 얼마 있냐 그랬더니 글쎄 내가 지금까지 모은 돈하고 엄마 아빠한테 좀 돈 좀 꾼다면 한 5천만 원 정도 구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5천만 원이라고? 야, 말도 안 되지요. 너무 헐값이야. 돈 좀 더 없어 그랬죠. 근데 이 희진이가 글쎄 더 이상 돈 나올 구멍은 없는데 안 팔 건 말어 그러는 겁니다. 저는 이제 자전거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돈은 필요하고 다른 주주들을 찾아서 설득하려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그래 희진이 넌 내 친구니까 내가 싸게 팔게. 이번 주에 5천만 원 들고 나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희진이가 이제 오케이 거래하자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이제 고민을 해본 거예요. 야 이거 5천만 원이면 큰 돈인데 내가 너무 쉽게 충동 구매한 거 아닐까? 고민을 해봤더니 고민하면 할수록 완전히 땡 잡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 땡 잡았을까요? 그렇죠. 이 장사는 1년에 얼마씩 번다 그랬죠? 그렇죠. 여름철 한철 장사로 5천만 원 이익을 내는데 희진이는 얼마 주고 사기로 했죠? 5천만 원 주고 사기로 했어요. 그러면 1년 만에 뭘 뽑아내는 거다? 본전을 뽑아내는 거다. 그죠? 자영업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10년 지나도 본전 못 뽑아낼 때도 있거든요. 근데 1년 만에 본전을 뽑아내니까 이야 내가 완전히 땡 잡았구나. 그래서 이제 희진이가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친구들에게 막 자랑을 한 거예요. 야 니네 그거 알지? 보사하던 거 얼음 식객집 내가 사기로 했잖아. 얼마에? 5천만 원에. 애들 친구들이 뭐야? 우리도 주주인데 왜 너한테만 얘기했어? 야 진짜 싸다. 야 우리도 가보자. 그래서 주말에 이제 희진이만 나온 게 아니라 친구들이 다 따라 나온 거예요. 자 이제 희진이 보고 야 몇 시에서 몇 시에 닫아라. 아이들은 요즘에 체리맛 좋아한다. 이렇게 만드는 거야. 다 알려주고 나서 이제 거래하자. 돈 가져왔어 라고 얘기했더니 희진이가 가져왔어. 수표를 5천만 원을 꺼내가지고 막 세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옆에 있던 친구가 야 보석아 장사 이거 진짜 잘 되는 거 나도 알고 있었거든. 너 희진이한테는 얘기했더라. 야 나 6천만 원 가져왔어. 나랑 거래하면 안 되겠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던 친구가 에이씨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야 나 7천만 원 가져왔어. 나랑 거래하자 그러는 거예요. 옆에서 또 8천만 원, 9천만 원까지 나옵니다. 제 마음이 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죠. 그래서 9천만 원 내기로 한 친구 보고 진짜로? 좋아 거래하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오케이 하면서 이제 9천만 원을 또 세고 있는 겁니다. 막 세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한 방울 뚝 떨어지는 거예요. 비를 딱 맞더니 이 친구가 비 온다. 니네 이런 거 안 믿겠지만 중요한 순간에 첫 비 맞는 거 이거 정말 재수없는 거거든. 나 너무 지금 불길해. 우리 집 이런 거 믿고 살아. 야 나는 계약 못하겠다. 미안해. 갈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친구가 미친놈 뭐 아직도 그런 걸 믿고 살아? 그러더니 야 그나저나 이번 주에 지독한 장 맞은다고 그랬는데 야 장 맞으면 이거 얼음 식게 팔릴까? 그래 좀 불길하다. 나 그냥 나도 갈래. 그래서 가버리는 겁니다. 그 옆에 있던 친구가 뭐야 저것들 아까 그렇게 살려고 하더니 야, 그런데 옛날에는 그래도 제가 학교에서 전교 1등 하던 녀석인데 제가 안 된다면 안 된다는 거 아닐까? 또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뭐야 이거 분위기 아무도 안 사네? 아무도 안 좋네? 가자. 우리로 다 딱 가버립니다. 이제 희지만 남았어요. 희지가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사요. 기분이 상했으니까. 내가 다시 너랑 거래하나 봐라. 기분이 이제 상해가지고 저한테 막 욕을 하면서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희지한테 팔 걸 막 후회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 웬 우비를 입은 예쁜 소녀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오늘 왜 왔어? 했더니 내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아무도 안 사고 가네. 야 이거 살 거냐 팔 거냐 묻는 거예요. 너 이거 살려고? 나야 좋지. 너 얼마 주고 살 건데? 그랬더니 글쎄 아무도 안 산다는데
야, 나한테 4천만 원 넘겨라 그러는 거예요. 야씨 말도 안 되지. 희진이도 내 제일 친한 친구인데 5천만 원이었어. 그랬더니 뭐 안 살 건 말고 나도 갈게. 그러면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이제 좀 급해요, 안 급해요? 급하죠. 친구들 다 떠났죠. 자전거 대금 마련해야 되겠죠. 급해지니까 고민하다가 아씨, 야 잠깐만. 어쩔 수 없다. 너랑 거래해야 되겠다. 4천만 원도 필요하니까 거래하자. 거래를 딱 맺었어요. 다음 주가 왔습니다. 다음 주에 남학생들이 열심히 우산하고 우비를 깔아두고 장마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장사를. 저쪽에는 우비소녀가 열심히 얼음시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은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거예요. 남학생들끼리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누가 우산 장사자 했어? 누가 우비 장사자 했어? 누가 장마 진다고 그랬어? 티격태격 싸우고 있는데 저쪽에 우비소녀가 막 만드는 얼음시계가 막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뭐야? 보세요. 쟤한테 팔았어? 야, 장사 진짜 잘 된다. 가보자. 근데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야, 이거 원래 우리가 사기로 했는데 야, 우리한테 팔면 안 되겠어? 6천, 7천, 8천, 9천, 1억까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비소녀가 일주일 만에 1억이 나오니까 진짜로? 나야 좋지. 거래하자. 거래를 딱 맺어요. 자, 우비소녀 얼마에 벌었죠? 6천만 원 벌었죠? 이게 바로 뭐다? 시세 차익이다. 그죠? 자, 가만히 보니까 이 우비소녀 시세 차익 6천만 원을 좀 쉽게 벌었습니까? 어렵게 벌었습니까? 좀 쉽게 벌었죠. 자,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릴게요. 우비소녀가 얼음시계집을 통해서 이 시세 차익 6천만 원을 좀 쉽게 벌었는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식시장에 떠도는 격언 중에 언제 사서 언제 팔아라. 요 격언을 맞추는 분께는 또 한 권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너무 좋은 격언인데 정답이 아닙니다. 무릎에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역시 훌륭한 격언인데 정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상력을 좀 동원해 보세요. 이야기 속의 힌트가 고스란히 다 담겨 있습니다. 비 오는 날 사서 햇볕 날 때 팔아라. 정답. 박수 한번 주시죠. 정확히 맞추셨습니다. 자, 이거 큰일이네. 이거 빨간 책을 드릴까 파란 책을 드릴까 해야 되는데. 자, 이거 저기 뒤에도 또 책이 있으니까 빨간 책 드릴까요? 파란 책 드릴까요? 읽기 쉬운 거요. 그러면 파란 책이 날 수 있습니다. 파란 책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이거 퀴즈를 드린 이유가 있어요. 비가 펑펑 쏟아질 때 사서 해가 쨍쨍 내리쬐 때 팔아라. 이게 정답이거든요. 근데 이걸 왜 퀴즈로 드렸겠어요? 비가 펑펑 쏟아진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뭘 뜻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사려고 할 때, 모두가 떠나려고만 할 때, 모두가 비관적으로 전망을 바라볼 때, 모두가 비관론에 쏙 빠져 있을 때, 그때 사야 된다, 팔아야 된다? 사야 된다. 그죠? 그러면 해가 쨍쨍 내리쬐 때는 뭘 뜻하는 거예요? 모두가 사려고 달려들 때죠. 모두가 전망을 좋게만 바라볼 때죠. 모두가 낙관론에 빠져 있을 때죠. 모두가 관심이 증폭돼 있을 때예요. 그때는 사야 된다, 팔아야 된다? 팔아야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나라에 비가 펑펑 쏟아지던 때가 과거에 2번 있었습니다. 언제예요? IMF 외환위기 때 한 번,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한 번이었죠. 그죠? IMF 외환위기 때는요. 종합주가지수가 1000포인트를 왔다 갔다 하다가 폭락에 폭락을 거듭해서 277포인트까지 빠졌어요. 거의 대부분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난 거거든요. 이렇게 됐는데 사람들은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안 샀어요. 무서워서 못 사요. 무서워서. 그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됐을 때 그래 비가 펑펑 쏟아질 때 사야 되는 거지 지금이 기회구나 안다 해도 어려운 이유가 바로 용기가 나질 않습니다. 용기가. 남들은 다 파는데 혼자만 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반면에 언제 해가 쨍쨍 내리쬐어요? 우리나라는. 기억하시겠지만 2006년, 7년도가 해가 쨍쨍 내리쬐 때였다. 펀드 열풍이었고 주가 지수가 계속 오를 때였고 계속 연고점을 갱신할 때였는데 그때는 사야 된다, 팔아야 된다? 팔았어야 되는 거였다. 그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좀 기억하시는 분들은 감을 잡을 수 있는 반면에 기억을 전혀 못 하시게 되면 사실은 뚱딴지 같은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잊지 마시라고 재밌는 얘기를 좀 드린 거였고요. 야, 얘기를 빨리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죠? 와, 지금 마지막 얘기가 하나 더 남았는데 이 얘기를 드리기 전에 아무래도 좀 일단 지금 9시에 원래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9시에 마치고 질의응답 받아야 되는데 시간이 마땅치가 않으니까 제가 질의응답 받으면서 얘기할 수 있다면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정규 과정을 얘기하면 안 되죠. 강연은 일단 여기까지만 마치되 질의응답을 받아가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나으시겠죠? 질의응답이 없다고요? 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이제 강의를 오래 하다 보니까 손을 들고 질문하는 걸 약간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다른 분들 질문하실 때 아까 제가 카카오톡 충전스쿨 알려드렸잖아요. 거기 1대1 채팅방에 들어가셔가지고 거기다 질문을 남기세요 지금. 그러니까 좀 부끄러우신 분들은 거기다 질문을 남기시면 제가 한꺼번에 바라보면서 제 핸드폰에 드러나니까 제가 한꺼번에 보면서 답변을 쭉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용감해, 그냥 질문할래 하시는 분들은 질문하시면 되십니다. 참고로 아마 질문 내용을 정하시기가 어려우시니까 책 소개를 잠깐 드릴게요. 녹색, 파란색 책은요, 쩐의 흐름편이라고 해서 월급 관리 책이에요. 월급 관리. 오늘 월급 관리 얘기를 많이 못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책 내용을 다 말씀드려 버리면 사실 뭐 좀 재미없잖아요. 그죠? 이건 월급 관리 책이고, 빨간색 책은 금융 관리 책이에요. 그래서 월급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을지는 파란색에 들어 있고, 그리고 뭐 신용, 대출, 펀드, 보험, 연금 이런 금융 상품에 관련된 책은 대부분 다 빨간색 책에 들어 있거든요. 요 두 가지 책만 보시면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상 다른 책이 필요 없습니다. 그 어떤 분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책 내용을 보신 다음에 저한테 이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책은 말이죠, 제가 봤을 때는 가정 필수 상비 도서입니다. 분위기 안 좋네. 자, 그래서 혹시 난 좀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카카오톡 지금 충전스쿨 1대1 채팅방에 남기시면 되시고요. 그냥 손 들고 지금 아무 질문이나 주셔도 됩니다. 예. 말씀하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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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 질문 잘 주셨고요. 사실 질문하신 분의 그 질문은 이 자리에 좀 젊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젊으신 분들 모든 분들에게 공통적인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직을 뭐 여러 번 하시던 간에 지금 이제 직장에서 계속 오래 가시건 간에 첫 번째 잊지 마셔야 될 사실은 목적성 자금을 따로 만드셔야 돼요. 목적성 자금. 목적성 자금 뭐냐? 내가 조만간 닥쳐올 일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 지금 연애 중이야. 그럼 뭘 해야 돼요? 결혼해야 되겠죠. 나 결혼했어. 그러면 아이들 양육 비용 필요하겠죠. 그리고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조만간 내 집 마련 자금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필요한 자금은 노후 자금이에요. 노후 자금. 그러면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결혼 자금, 양육 자금, 내 집 마련 자금, 노후 자금 요 4개 정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적금을 가입하실 때 어떻게 가입해야 되느냐? 이 목적성 자금의 성격을 하나하나 정하신 다음에 그 자금 성격에 맞게끔 적금을 추가로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 결혼할 때 한 3천만 원 정도 필요할 것 같아. 그러면 결혼이 한 3년 남았어. 그럼 1년 동안 나는 1,000만 원씩 모아야 되겠구나. 그럼 매달 한 80만 원 돈짜리 적금을 가입해야 되겠다. 그럼 하나의 목적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는 내 집 마련도 함께 병행할 수 있겠어. 급여가 좀 괜찮아. 그러면 내 집 마련할 때 내가 원하는 아파트를 가려면 적어도 요 정도의 돈이 또 필요하겠구나. 그럼 내 집 마련 한 10년 잡고 매년 얼마씩 내가 적금을 부으면 그나마 꿈에 좀 다가갈 수 있겠구나. 예측해 볼 수 있겠죠. 노후 자금도 마찬가지예요. 20대 때 만약에 60세까지 한 3억 원을 모으려고 한다면 대략 한 40만 원 돈 내면 되거든요. 보통 4% 금리로. 근데 만약에 이걸 40대부터 모으려고 한다. 그럼 100만 원 넘게 내야 됩니다. 50대부터 가입한다. 거의 200만 원 넘게 들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젊을 때부터 차근차근 모으셔야지만이 부담이 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왕이면 통장 하나 또 빼셔가지고 노후 자금 해서 목적성 자금을 여러 개 만들어 두시면 그게 바로 뭐다? 통장 쪼개기다. 그죠? 그래서 세간에 많이 얘기하는 통장 쪼개기, 통장 나누기 이건 단순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목적성 자금을 먼저 정하시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목적에 맞게끔 자금을 좀 예측해 보세요. 그러면 되는 한도까지는 내가 적금을 부으시되 적금에다가 목적성 자금의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꼬리표를 다는 거예요. 결혼 자금, 적금인데도 불구하고 노후 자금, 적금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게 바로 목적성 자금이 되니까 깨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급여를 받은 다음에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좀 더 포괄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내가 지출을 얼마나 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내가 지출을. 평상시에 내가 매달 지출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알려면 가계부를 적으셔야 돼요. 가계부. 몇몇 분들이 뭔 가계부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도 적고 있어요. 가계부는 뭘로 적느냐? 모바일 가계부 앱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예, 휴대폰에 모바일 가계부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요즘에는 너무나 잘 나와가지고 내가 신용카드 뭘 긁든 간에 바로바로 기입이 됩니다. 예전에는 어머니들이 다 수기로 적으셨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럼 예를 들면 내가 파리바게트에서 5,000원짜리 빵을 긁었다. 그러면 가계부 앱에 파리바게트 5,000원 빵 지출 딱 적혀요. 그럼 한 달 동안 그렇게 쭉 쓰고 나면 내가 한 달 동안 통신비 얼마, 식비 얼마, 외식비 얼마 다 알아볼 수 있겠죠. 이렇게 3개월 정도 쓰고 나면은 내가 도대체 어디에 돈이 흘러가고 있었는지, 돈이 어디로 새고 있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평균 지출액을 잡아가지고 그 돈보다 약간 낮게 목표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만큼만 내가 쓰겠다 다짐을 한 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다 어디로? 목적성 자금으로 통장을 쪼개서 넣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동이체를 걸지 않고는 돈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이체를 반드시 거셔야 돼요. 예를 들면 질문이 나왔으니까 그냥 하는 얘기인데 미국에서 아주 히트했던 상품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상품이었냐면 크리스마스 클럽 저축이라는 겁니다. 무슨 상품이었냐면 11월 달쯤에 내년 크리스마스를 목표로 저축을 가입하라고 유도하는 상품이에요. 근데 이 상품이 재밌는 게 11월부터 다음해 11월까지 1년간 저축을 가입하면 이자를 한 푼도 안 줘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상품이 히트 못한다. 이걸 누가 가입하겠느냐. 그냥 적금 가입하고 말지. 그래서 아무도 히트 못할 거라고 점쳤는데 엄청나게 인기를 끕니다. 왜 인기를 끌었느냐. 1년간 이자를 한 푼도 안 주는 대신 해지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해지를 못하게. 그럼 우리가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것도 안 좋은 거잖아요. 내가 필요할 때 해지라도 해야지. 근데 왜 인기를 끌었느냐. 내가 1년 뒤에 반드시 크리스마스 선물 자금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해지를 안 하게 만들어놨으니까 여기에 믿고 남겨놓는다면 반드시 1년 뒤에는 내가 요만큼의 목적성 자금을 달성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강제저축 시스템이에요. 강제저축.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첫 번째는요. 강제저축 시스템을 여러 가지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목적성 자금, 결혼 자금, 노후 자금 등인 거죠. 이걸 해놓지 않으면요. 돈이 모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대개 월급님 노후아웃을 경험하는 이유는 월급 받아서 먼저 지출을 다 합니다. 지출 끝나고 나서 돈 좀 모아볼까? 뭐야 이거. 남은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먼저 해야 될 일은 가계부를 쓰셔가지고 내가 지출 금액을 얼마만큼 줄여야 되겠구나. 그럼 요 돈만큼만 써야 되겠구나. 그럼 그 돈만큼만 따로 빼놓고 나머지는 다 자동이체를 거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저축, 후지출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돈이 모일 수 없습니다. 강제저축의 가장 큰 예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국민연금이에요. 국민연금. 여러분들 국민연금이 왜 강제저축이냐. 월급에서 따박따박 떼어가잖아요. 이거 강제로 떼어가지 않으면 노후의 준비 아무도 안 됩니다. 그나마 그걸 떼어가니까 그나마 모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 예가 퇴직연금이에요. 퇴직금 따로따로 떼어놓지 않으면 이거 아무도 못 모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항상 강제로 떼어놓는 방법. 그죠? 이게 1순위다. 아마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나 포괄적으로 나서 좀 죄송합니다. 자, 또 질문 있으세요?
이제 먼저 드셨으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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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그런 얘기는 뭐 제 개인적인 소견일 수 있으니까 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만 시중에 재테크 방법이 너무나 많아요, 솔직히. 그죠? 뭐 어디는 부동산만 투자해라, 어디는 주식만 투자해라, 어디는 비트코인만 해라. 책들 보면 다 그렇고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재테크 방법이 유행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사람의 심리를 훔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마디로 돈을 빨리 벌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에 정통하지 못한 채 쉽게 투자를 했다가 한번 낭패를 보게 되면 이걸 수습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재테크는 전술적인 측면에서 많이 공부해서 많이 알아두면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왕이면 장기적인 전략은 자산 관리 측면에서 접근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잃지 않는 투자 내에서 꾸준히 잘 자산 관리를 해나가는 가운데 재테크를 조금씩 하는 건 좋지, 오히려 한 큐, 한방 재테크, 돈만 벌려는 목적만 갖는다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자꾸만 여러분들을 부추기기 때문에, 부추기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제가 말을 안 해도 잘 아실 거예요. 뭐 지금 시중에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습니까? 과거에 뭐 주식 부자 누구 뭐 아주 유명했던 연예인처럼 나왔던 분 사기 엄청나게 쳐가지고 들어가셨죠. 얼마 전에도 나왔고, 또 뭐 카드 대란부터 시작해서 금융사에서 실시하는 재테크 방법뿐만 아니라 시중에 떠도는 재테크 책 중에 정말 사람 마음을 막 부추겨가지고 한 큐에 올빵하게 하는, 올인하게 하는 이런 방법이 너무나 많거든요.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어디가 지금 올인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요즘 지금 재테크 서점 가보면 재밌게도 요 관련 책들이 다 있어요. 매대에 쫙 깔려 있는 책들이 거의 이 분야예요, 이 분야. 네, 그렇죠. 부동산 관련 책입니다. 부동산 관련 책들이 지금 방송이며 서점가를 완전히 점령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위험하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요, 이게 한쪽 방으로 또 몰려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 관심이 모두 부동산에 쏠려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과거에 2006년대 한번 정점을 찍고 7년간 거의 흘러왔어요. 우리나라 부동산이.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한번 정점을 찍고 흘러내린다면 자산의 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인데, 부동산에 한번 흘러내리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벌써 어디부터 위험해지고 있어요? 저기 외곽에 신도시들, 그죠? 동탄이며 화성이며 마이너스 P 많이 붙고 있습니다. 가격이 엄청 떨어지고 있어요. 역전산안이에요. 이런 게 몇 해 이어지다 보면 견디지 못한 분들이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테크는 알아두면 좋은데 재테크보다는 자산 관리, 월급 관리 일단 우선으로 두시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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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분 같은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급여 생활을 하다 보면요, 목돈이 자꾸 필요할 때가 있다 보니까 마이너스 통장도 끌어쓰고 대출도 끌어쓰고 하다 보면 내가 지금 빚을 잘 갚고 있는 건지, 내가 그 월급 관리 잘 하고 있는 건지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신 다음에 빚을 갚는 걸 최우선으로 두셔야 됩니다. 빚을 갚는 거를. 그러니까 빚을 갚고 나서야지만이 통장 나누기나 통장 쪼개기나 투자나 재테크나 할 수 있는 거지, 빚을 계속 쌓아가면서 뭔가 내가 재테크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주신 건 아닌 거 아니까 그런 분들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심지어 과거에는 뭐 레버리지 투자라고 해서 빚을 내야지만 투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았거든요. 그때는 잘 나갈 때 얘기예요. 근데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빚을 내신 분들부터 한꺼번에 무너지거든요. 예를 들면 작년 재작년에 뭐 주택 300채 갖고 있다, 갭 투자 유행할 때. 그래서 대부분 다 레버리지 투자한 거예요. 돈 끌어다가 쓰고 전세 끼고 집을 계속 샀는데 지금 이분들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금리 올라가고 있죠, 대출 규제 받고 있죠, 집값 하락하고 있죠. 위험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예는 아니지만 급여 생활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받는 급여를 존졸히 써가지고 어떻게든 남겨야지만이 이걸 통장 쪼개기를 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마이너스 통장이라든지 다시 다른 빚이 있다. 일단 무조건 빚을 갚는데 초점을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빚이 1,000만 원이네. 그럼 내가 지금 급여에서 요 정도 돈만큼은 빼서 빼낼 수 있으니까 그래 매달 한 80만 원씩 갚자. 1년이면 갚겠구나. 매달 한 40만 원씩 갚자. 2년이면 갚겠구나. 이걸 목적으로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동이체로 적금을 부으시든 부금을 가입하셔가지고 1년 만기, 2년 만기 이렇게 끝나면 한꺼번에 몰아서 갚을 수 있게끔. 그걸 선행하시면서 남는 금액을 가지고 통장 쪼개기 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빚을 그냥 냅두고서 다른 걸만 하겠다고 한다면 그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우선순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 자, 이게 질문이 또 많아질 수 있으니까 제가 혹시 몰라서 중간 점검하겠습니다. 이게 제 카톡에 질문 온 걸 좀 볼게요. 질문이 또 들어와 있네요. 자, 어떤 분께서 수줍은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질문이 좀 여러 개 들어와 있는데. 자, 어떤 분께서 금리 상승이 예고되어 있는 시기에 향후 3년간 부동산 투자 전망은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자, 제가 이렇게 전망을 할 정도의 위인은 못 됩니다만 나름 질문을 하셨으니까 답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금리 상승 시기라는 거 아실 정도라면 좀 재테크나 자산관리에 관심이 있는 분이세요. 지금 금리 상승 시기입니까? 하락 시기입니까? 상승 시기죠.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금리 상승 시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다? 대출을 받은 사람들부터. 근데 금리를 상승할 때 대출 많이 끼신 분들 많이 계실 수 있거든요. 특히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그러면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대출 많이 꼈다 보니까 이거 금리가 좀 부담이 돼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팔아서라도 갚아야 되겠다 하면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신규로 대출 받아서 집을 살려는 사람은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수요는 줄고 매물은 늘어나고 공급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자연히 금리 상승 시기에는 부동산 투자는 안 좋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 몇몇 분들이 지금 약간 눈이 초롱초롱해지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리 하락 시기에는 지난 한 7년간 이어져 왔어요. 우리나라 부동산이 계속 지난 7년간이 아니죠. 금리 하락 시기에 부동산 가격이 바닥을 칠 때 그때 사셨다가 지금 3년간 재미를 보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바로 작년부터 금리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아마 내년 내후년쯤 되면 못 견뎌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나는 2% 3% 금리 바라고 들어왔는데 4% 5%로 이제 갚게 된다면 이거 감당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금액이 크다 보니까 부동산은 이분들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해서 갭 투자하다가 매물을 내놓고 투자하다가 매물을 내놓고 공급량 늘어나고 하다 보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는데 그런 시기는 가급적 피하는 게 좋습니다. 피하는 게. 투자를 꼭 매일같이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투자는 좋은 시기가 왔을 때만 잠깐 해도 되거든요. 우리가 공이 이렇게 날아오면요. 대부분 이제 초보자들은 모든 공을 다 휘둘러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투자는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안 하시는데 좋은 공이 온다. 그땐 쳐야죠. 그죠? 근데 지금 시기는 좋은 공이 오질 않는 시기인 것 같다. 볼이 자꾸만 들어오는 거예요. 볼이 스트라이크가 아니라 그죠? 저는 개인적인 소견이니까 그건 본인께서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질문을 보면요. 어떤 분께서 너무나 재치 있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기가 장마철인가요? 해쨍쨍할 때인가요? 너무 좋습니다. 이분 정말 선물 주고 싶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경기는요. 과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경기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해가 쨍쨍하던 시기보다는 약간 떨어져요. 과거에 전 세계가 가장 쨍쨍할 때는 2006년 7년이었습니다. 그러다 한번 완전히 무너졌죠. 지금은 이제 회복 시기 중에 꽤 쨍쨍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나라 주식 가격이 지금 종합주가 지수죠. 지금 역사적 최고점을 때렸어요. 가장 높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가격도 2006년 고점을 회복하고 더 뛰어넘었습니다. 상당히 높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똑같아요. 전 세계가 주식 가격도 최고점이고 부동산 가격도 최고점이에요. 자산 가격이 아주 높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적어도 해가 좀 떠 있구나 알 수 있겠죠. 쨍쨍인지 몰라도. 그러면 이때부터는 사실은 조금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위험하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몇 가지 질문을 넘기고 제가 마지막 질문만 한번 답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좀 다른 페이지로 넘어갔는데 여기 있네요. 이거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강사님의 정말 솔직한 주식 투자 포트폴리오는 자, 이런 건 좀 위험한 발언이라서 이거는 개인적으로 저를 끝나고 나서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그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릴게요. 그리고 월급 통장 쪼개기도 잘하고 예적금도 꾸준히 들고 있는데 금융 쪽은 젬병입니다. 30대 사회초년생 결혼 1년차가 꼭 들어야 할 필수 보험은 요거는 좀 답변을 드릴만 하겠네요. 30대 직장인이거나 이제 막 결혼하셨거나 이러신 분들이 들어야 될 필수 보험은요. 일단은 실손의료보험입니다. 실손의료보험. 좀 팁도 드릴게요. 실손의료보험은 내가 다쳤거나 질병을 당했거나 상해를 입었거나 내가 들어가는 내 비용에서 보험사로부터 건강보험으로부터 받는 일단 본인 부담금 제외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남은 부분에서 내가 낸 금액의 일정 부분 90% 정도를 보상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다치거나 질병에 당했어도 내가 들어가는 비용은 소액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1차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살아가면서 어떤 질병, 어떤 상해를 입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실손의료보험은 아주 포괄적입니다. 건강보험과 구조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보험이 일단 1순위가 될 수밖에 없고 거기 위에 어떤 보험을 얹는 게 좋으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가정에 대한 책임이 커지니까 그 위에 이제 정기보험, 암보험, 종신보험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실손의료보험부터. 근데 내가 결혼했는데 애가 없다. 굳이 가입 안 해도 돼요. 솔직히. 그런데 내가 애가 생겼고 조만간 책임을 져야 될 나이가 됐고 내 배우자도 이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다면 이제는 내 사망에 대해서 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기보험 아까 얘기했던 그죠? 그리고 정기보험을 가입한다거나 종신보험 내에서 정기 특약을 삽입해서 보험료를 좀 낮추는 방법 그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보험 다모아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보험 다모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보험 다모아라는 사이트는 금융감독원 관리하에 생명보험협회하고 손해보험협회가 함께 만든 사이트예요. 모든 보험을 다 모아놓고 가격을 비교해주는 사이트예요. 저랑 아무런 관련 없는 사이트입니다. 근데 여기는 온라인 보험만 있어요. 가격이 아주 저렴할 수밖에 없겠죠. 가격이 아주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또 우리가 가격을 비교해 볼 수 있으니까 이왕이면 거기서 한번 소팅해 보신 다음에 나 실손의료보험 중에 요거 가격 저렴하네. 요거 가입해야 되겠다. 알아볼 수 있겠죠. 그죠? 보험 다모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얘기를 더 하고 싶어도 질문이 아직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 이걸 다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